한 중년 여성이 의료진의 손을 잡고 절규합니다. 하지만 그의 절규를 들은 의료진은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며 퉁명스럽게 대답하는데요. 오늘은 가슴 아픈 시련을 겪고 먼 길을 돌아 다시 희망을 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 루마니아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리사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든 희망을 잃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순간에 한국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그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찾아온 이곳에서 그녀는 믿기지 않는 회복과 구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리사의 삶을 바꿔놓은 이 특별한 여정,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온 리사입니다. 다들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루마니아가 이름은 유명한데 사실 어떤 나라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뱀파이어의 나라 정도로만 아시려나요? 루마니아는 동남 유럽에 속해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헝가리 옆에 위치해 있고 유럽 특유의 분위기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나라이죠. 사실 루마니아와 한국은 별로 교류가 없는 나라인데요. 그렇다 보니 제가 이렇게 여기 한국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평생 상상도 못했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회사에서 일하고 또 가족을 꾸리며 살아가고 싶었던 사람일 뿐이었죠. 하지만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저의 삶은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비극의 시작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비혼을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커리어에 집중하며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커리어에 욕심이 많았던 저는 루마니아 최고의 트레이딩 마케터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너무나 바쁘다 보니 건강을 챙기기도 어려웠고 결혼이나 아이 같은 건 당연히 제 인생 계획에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삶은 언제나 놀라움으로 가득 찬다고 말했죠. 그 말처럼 인생은 정말 뜻밖의 방향으로 흐르더군요. 저는 바쁜 생활 중에도 운명처럼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결국 저는 제 인생의 가치관을 뒤집고 그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이어진 결혼 준비. 설레임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했어요. 평생에 한 번뿐인 웨딩 사진 준비에 신혼집 꾸미기까지 설렘과 기대감으로 제 인생의 매일이 빛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악몽으로 변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결혼 준비로 분주하던 어느 날, 저는 온몸에 가벼운 피로와 함께 배가 뻐근해져 오는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와 일로 바쁘니까 당연히 피곤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피곤은 언제나 제 친구였기 때문에 별로 놀라울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갔고 뜻밖에도 임신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만 같은 축복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러던 중, 그 무렵 저는 회사에서 한 선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배는 루마니아 내 저희 업계에서 꽤 유명하고 유능한 분이었어요.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까지 다양한 나라를 오가며 일을 해내던 전설 같은 분이셨죠. 저도 이름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남들 모르게 존경심을 품고 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회사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저는 그분의 소식을 수소문했고 얼마 전 자신의 아이의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싶은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어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한국? 다른 유럽 나라나 미국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일본도 아닌 한국이라니? 루마니아에선 한국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 저에게는 그 소식이 무척 의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하며 몇 번 들었을 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별로 상관은 없었어요. 그냥 좀 신기했을 뿐 제 관심은 온통 결혼과 임신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흘려들었을 뿐이었지요. 그때만 해도 이 이야기가 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준비하던 그때 그 행복했던 시절.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예비 신랑과 통화를 하며 즐겁게 출근길에 올랐던 저는 갑작스럽게 극심한 복통과 함께 심한 하혈이 일어나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처음으로 저를 찾아왔던 소중한 제 아이가 저를 떠난 것이었어요. 저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과 슬픔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에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결혼과 새로운 가족을 이제야 꿈꾸게 되었는데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다니 오만했던 제 과거의 죗값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 삶이 한순간에 파편처럼 부서져 버린 것 같았어요. 슬픔을 이겨내려고 애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감당할 수 없는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아이를 잃은 슬픔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저에게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유산 과정이 끝나면 나아질 줄 알았던 복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조금 견디면 좋아질 줄 알았지만 복통은 오히려 점점 더 자주 저를 찾아왔고 심지어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지면서 급기야는 제 일상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국 또 무언가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몇 시간의 긴 대기 끝에 겨우 진료실에 들어간 저에게 돌아온 것은 단순한 진통제 처방뿐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자기들은 지금 너무 바쁘다고만 하면서 제 말을 듣지도 않았고 제대로 된 검사는 고사하고 그냥 쉬면 나아질 거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이 복통이 심상치 않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어 더 심도 있는 검사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단 한 가지 사실이었죠. 루마니아에서는 환자가 의사를 설득해 진단을 받는 일은 흔치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결국 진통제를 손에 쥔 채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루마니아에 살면서 나름 자부심이 있게 살아왔어요. 루마니아에선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가 무료거든요. 평소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감사하며 살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의료비가 많이 들지 않는 만큼 지원이 부족하고 치료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늘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제 삶에 이런 일이 닥치고 나니 이 시스템에 대해 점점 더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유산 후에도 제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복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저를 괴롭혀왔죠.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며 깨기 일쑤였고 출근길이나 퇴근길 중간에도 갑작스러운 현기증으로 걸음을 옮기기 힘든 적도 많았어요. 하루 종일 무기력감과 피로에 시달리며 조금만 움직여도 온몸이 아프고 지치곤 했습니다. 정말 저답지 않은 컨디션이었어요.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일 욕심이 많았던 저였기에 체력 하나는 언제나 자신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고통의 원인을 알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스트레스성 복통이라는 말과 함께 처방된 진통제 몇 알뿐이었어요. 의료진들은 오히려 제게 일을 줄이라고 잔소리를 하고 제가 호소하는 증상이 무엇이든 간에 앵무새처럼 그냥 무조건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만 말할 뿐이었어요. 제게 제대로 된 검사조차 권유하는 의사 한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저의 고난의 시간은 이어졌습니다. 매번 몇 시간을 기다려 진료실에 들어갈 때면 이미 그때부터 피곤함에 가슴이 턱 막힐 정도였기에 이윽고 저는 제게 찾아왔던 임신과 유산이 하나의 저주처럼 느껴지기까지 시작했어요. 도대체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길래 이렇게까지 남들도 꽤나 많이 겪는다는 그 유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나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고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의료진들의 대응이었어요. 제가 식은 땀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어도 간호사들은 무심하게 접수하세요, 기다리세요, 심지어는 난동 피우지 마세요 등의 가슴 아픈 말을 던질 뿐이었지요. 그렇게 힘겹게 대기가 끝나고 나서 의사를 만나더라도 그 긴 대기 끝에 받은 대답이 언제나 귀찮다는 듯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뿐이었다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쯤 되니 진심으로 루마니아의 의료 시스템에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 비효율적이고 끔찍한 의료 시스템이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던 건지 어이가 없을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으로 찾아왔던 비극은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윽고 제 삶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통증이 계속되고 병원에서는 무시당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도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체력이 벅찼던 것도 있지만 제일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비 신랑과 함께 드레스를 입어보러 갔던 날이었어요. 날이 추워지고 있을 때였던지라 옷을 두껍게 입고 있었던 저는 드레스를 입기 위해 겉옷을 벗었죠. 그런데 그 순간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른 사람인 것 마냥 퉁퉁 부어버린 몸과 얼굴, 그리고 창백하고 푸석한 피부를 한 낯선 모습에 제가 거울 속에 서 있더라고요. 게다가 완전히 축 늘어진 눈과 입꼬리, 제 얼굴에는 한껏 지친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웃으며 미래를 꿈꾸는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거울 속에 비친 것은 고통과 피로에 짓눌린 제 모습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말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지금 고르고 싶은 웨딩드레스가 없으니 조금 기다렸다가 새 상품이 들어오면 다시 골라보겠다는 말을 간신히 남기고선 예비 신랑의 차를 타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비 신랑은 가엾게도 제 눈치를 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에게 괜찮다고 말을 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 길로 집에 돌아간 저는 펑펑 울다 또 다시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상태가 나아지긴커녕 점점 악화되어 급기야는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가 더부룩했고 그게 싫어 끼니를 걸렀다가 먹었다가 했더니 위염과 식도염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몸 상태가 악화될수록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결국엔 결혼 준비도 더 이상 이어나갈 힘이 없었죠. 몸과 마음이 지치니 사랑도 식는 것 같은 기분이더군요. 제 미친 듯한 히스테리에 예비 신랑과도 다투는 일이 잦아졌고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어 저는 결국 그에게 결혼을 잠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결혼을 미루는 것뿐만 아니고 그냥 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던 중 모처럼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몇 달 전 한국으로 아이의 치료를 위해 떠났던 그 선배의 소식이었어요.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 아이가 루마니아에서와 다르게 빠르게 건강을 회복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선배도 다행히 퇴사를 철회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회사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선배의 회복 소식을 들은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고 저 역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왠지 모를 작은 희망이 싹 트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은 물론 나도 곧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작은 아이도 살아나는데 나도 금방 나아질 거야. 아픔은 잠시뿐일 거야. 라는 생각 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듯 했죠. 이 희망을 품고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곳은 중국 사람이 하는 병원이었어요. 진료실에 수많은 자격증을 걸어놓은 글을 보자니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특히 그 선배가 한국 의사를 만나고 희망을 찾았다고 했으니 왠지 중국 의사도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모처럼 다시 들뜬 마음으로 그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다양한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그간의 어려웠던 시간이 이렇게 빛을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가 하자는 모든 검사를 했어요. 물론 비용은 비쌌죠. 정말로 비쌌어요. 하지만 이번에 제대로 치료를 받는다면 다시 예전에 건강하고 행복했던 제 삶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 따위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회사에 휴가를 내놓고 손꼽아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윽고 당일 아침이 되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병원을 향해 나섰습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점은 있었어요. 분명 하루 전에 예약 확인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혹시 몰라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계속 통화 중이어서 그냥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예약 시간에 맞춰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병원이 하루 아침에 폐업 간판을 걸고 깡그리 가구 하나 없이 건물을 비워버린 상태였거든요. 저는 멍하니 유리문 안으로 보이는 공허한 병원 내부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병원 앞에는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와서 웅성대고 있었죠. 연신 시끄럽게 울려대는 벨소리, 저 안에 벽에 달려있는 전화기 한 대만이 애처롭게 울고 있었습니다. 결과 저는 한없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의료 시스템을 그리고 이 나라의 공적인 인프라를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건강도 회복할 수 없을 거라는 절망감에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까지 한바탕 시달리고 온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심한 복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하더군요. 미칠 듯한 복통과 온몸이 쑤시는 몸살에 진통제를 한 움큼 집어삼켰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이윽고 잠이 들려던 찰나에 갑자기 다리 사이가 뭉근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순식간에 하혈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진통제와 수면제 탓에 정신이 아득해져 오고 있었던 저는 결국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일찍 집에 돌아온 가족들이 저를 발견해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지만 상황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혈압이 떨어지는 저를 보며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생각에 더 큰 병원으로 옮겨주길 요구했지만 의료진의 대답은 아직 위급 상황은 아니니 집에서 휴식하다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다시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큰 소리로 화를 내셨어요. 그러자 의료진은 피곤하다는 듯 귀찮은 목소리로 저희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죠.
정말 당장 응급검사와 응급치료를 원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고 말이지요. 부모님이 받아든 견적서를 뺏어들어 살펴본 저는 또 한 번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하며 돈을 크게 잃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은 돈으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그렇게 큰 돈은 부모님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고 저 또한 그런 신세를 지고 싶지도 않았어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안 되고 저 또한 빚을 내야 할 수준의 치료비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치료비를 지불한다 해도 과연 제가 이런 무책임한 의료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저는 어쩌면 이건 그냥 죽으라는 하늘의 계시인가 보다 하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실망감과 함께 모든 신뢰가 무너져 내려 결국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지만 아무도 원인을 아는 이가 없었고 비싼 진료비도 내지 않는 주제 뭐가 불만이냐는 듯한 의료진들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병원에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장기 휴가를 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회사에도 휴직계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대답이 돌아왔어요. 회사는 제가 유능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병가를 내고 있는 데다가 이미 한국에서 아이 치료를 받고 있는 선배가 휴직 중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저까지 장기 휴직을 줄 수 없다고 말하더군요. 짧게 며칠 더 병가를 쓰는 것은 허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쉴 거라면 회사와 본인을 위해 퇴직을 고려하라는 말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회사마저 날 버리다니.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에 무기력하게 사표를 작성하던 그때 같은 팀 동료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오더니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더군요. 저는 애써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 사실은 안 괜찮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머뭇대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한국에 갔다는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에요. 그 선배의 아이도 루마니아에서는 병명을 찾지 못하고 떠돌기만 했는데 한국에 아는 외과 교수가 있어서 그를 찾아간 거고 한국의 의료 기술이 루마니아보다 훨씬 발전해 있어서 곧바로 병명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는 제게 저만 괜찮다면 그 선배에게 대신 연락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결혼, 건강, 회사까지 모든 걸 다 잃은 저에게는 더 이상 체면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단박에 제발 그래달라고 말했죠. 무엇보다도 마음 한켠에 왠지 모르게 나도 한국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말이에요. 곧 동료는 선배와 연락이 닿았고 그 선배는 저를 위해 직접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는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조용히 위로의 말을 전하며 자신도 절망에 빠져 있었던 때 한국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았다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긴 말 할 것 없고 그냥 일단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아보지 않겠냐고 말이죠. 사실 이렇게 첫 통화부터 무작정 한국에 와보라고 할 줄은 몰랐던 터라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걸 감당하기엔 너무 버거운 상황이었으니까요. 한국까지 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곳에서의 치료 비용도 부담스럽게 느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정한 얼굴로 제게 의료 사기를 쳤던 그 중국인 의사가 떠오르기도 했고요. 그러나 선배는 자신의 휴직 때문에 제가 휴직을 내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가진다며 자신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자기가 비행기 값을 지원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거절하려고 했지만 선배는 한사코 제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성화였습니다. 결국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은 그냥 이대로 거절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 저는 온통 한국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잠들지 못하고 결국 인터넷에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한국에서 치료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빠른 진단과 정확한 치료로 인해 건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 사례들이 가득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모든 이들의 간증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동안 제가 알던 것과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점을 점점 깨닫게 되는 시점이었어요. 밤을 지새워 그 후기들을 읽으며 저는 그동안 절망 속에 죽어버렸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제 안에서 다시 일렁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 끝에 저는 아침 일찍 날이 밝자마자 예비 신랑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내가 너에게 꼭 돌아갈 테니 나를 기다려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으니 제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곧이어 미친 듯이 전화가 왔지만 저는 그의 전화를 거절하고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한국에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선배는 기뻐하며 저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공항으로 가는 길, 제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복잡했습니다. 선배의 도움과 인터넷 서치를 통해 여러 병원을 조사했고, 제 상태에 맞는 곳을 찾아 예약까지 마쳤으니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설렜지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남아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무모하게 한국까지 가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도 혼란스럽긴 매한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예비 신랑의 사진을 보며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공항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공항에서부터 병원까지 체계적인 안내가 이어지며 저는 내심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통역 서비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덕에 큰 어려움 없이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순식간에 접수와 진료 일정이 잡히고 저는 마치 저를 기다려준 듯한 병원 시스템에 신세계를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루마니아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딴판이었죠. 긴 여정 속에 조금 지친 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도 있겠다는 기대와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진료실에서 선배의 소개를 통해 의사 선생님을 만난 순간 저는 뭔가 분위기부터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가 루마니아에서 겪었던 고통과 오랜 방황의 시간을 세세히 묻고 기록하며 제 상태에 맞는 정밀한 검사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 과의 협진이 필요한 건인 것 같다며 빠르게 다른 과 의사들과의 협진 의뢰를 요청해 주었어요. 증상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잘 모르겠는데 그냥 스트레스 아닐까요? 하고 말해오던 그동안의 루마니아 의사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동안 수많은 병원에서 대수롭지 않게 다루어졌던 제 증상이 한국에서는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에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며 가슴이 뭉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병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여러 검사 과정을 제가 불편하지 않게 빠르게 진행해주면서도 저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해하며 누구보다도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낯선 곳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루마니아에서처럼 몇 주의 기다림은커녕 겨우 하루 만에 나온 결과였어요. 긴 시간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복통과 무기력함의 원인이 밝혀졌고 저는 드디어 제 병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밝힐 순 없지만 알고 보니 저에게는 자궁기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임신과 유산을 겪으면서 이로 인해 복합적인 외과적 증상이 발현되었던 것이었죠. 즉 단순히 청진기만으로 대충 짚어보고 알 수 있다거나 한 과의 의사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서름과 감정이 북받치며 이렇게 하루 만에 알 수 있었던 것을 어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건지 한탄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애써 이를 억누르며 의사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죠.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한국의 의료진분들은 저에게 회복을 위한 치료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곧 치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될 것이며 예상되는 치료 기간까지도 알려주었어요. 이런 게 가능한지도 몰랐던 저는 정말 유럽 사람들이 모르는 세계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감동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치료가 진행되었고 병원 의료진들의 세심한 치료 덕분에 제 상태는 눈에 띄게 빠르게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창 치료가 잘 진행되어 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치료 중 갑작스러운 쇼크가 찾아오면서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것이었죠. 전신의 통증과 함께 설마 이렇게 또 다시 죽음의 위기로 가는 건가? 하며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던 저에게 한국 의료진은 즉각 대응팀을 구성하여 제 상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주겠다고 제게 약속했습니다. 이전에 루마니아에서였다면 다른 응급 상황이 먼저니까 기다리라고만 했을 상황이었겠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순식간에 원인을 파악하고 응급 처치를 진행하며 신속하게 저를 안정시켜 주었어요. 그들의 헌신적인 대응 덕분에 저는 또다시 구사일생으로 위기 상황을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간신히 응급수술을 마친 저는 회복실에서 간신히 눈을 뜬 채 비몽사몽한 상태로 병실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천사가 보였거든요. 내가 죽었나?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 천사는 허상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바로 제 예비 신랑이었던 겁니다.
그토록 힘들고 두려웠던 시간들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된 기쁨에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동료가 그에게 연락을 했고 그가 수소문을 해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저를 안아주며 그는 눈물로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얼른 나와서 결혼식을 올리자 라고 말이에요. 한창 아플 때엔 부담스럽게만 느껴지던 그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로 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진분들 덕분에 제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이번에 발생한 쇼크로 인해 그동안 찾지 못했던 진짜 원인까지 모두 제거하였으니 이제는 회복에만 집중하면 100% 완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희망, 오직 희망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잃어버렸던 행복을 되찾을 시간이 도래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먹고, 열심히 자고, 또 열심히 회복하며 이윽고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들, 진심으로 저를 돌봐준 한국의 의료진과 스태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희망을 되찾았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매번 세심하게 케어해주고 배려로 지지해준 의료진의 따뜻한 모습에 감동한 저는 이곳에서의 시간을 다시금 떠올리며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눈물과 함께 미소 지으며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제 모습에 의료진들도 따뜻한 응원을 건네주셨지요. 실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인간적인 면모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 한마디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밀려드는 애정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단순히 빠르다, 정확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진심으로 제 삶을 존중하며 환자로서 아닌 한 사람으로 저를 대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의 고통이나 아픔은 물론 한국에 오기 전까지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불안과 의심은 이제 씻은 듯이 사라졌고 오히려 그 세심한 케어와 헌신으로 인해 깊은 감사와 감동만이 남은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예비 신랑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으니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자고 말해주었지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담아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함께 다짐하며 저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이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저는 루마니아로 돌아왔지만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생겼어요. 분명 저처럼 어딘가에선 누가 또 절망의 순간을 겪고 있을 테니까요. 그에게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았던 제 이야기를 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리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꾸준히 제 경험담을 SNS와 블로그에 공유하며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진심 어린 찬사와 함께 알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어요. 한국이 제게 준 것은 새삼 그 자체니까요. 이제 제 삶은 새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던 제가 아닌 앞으로의 행복을 꿈꾸는 저만이 남았어요. 다시 결혼을 준비하며 모든 아픔이 앞으로의 행복을 더 빛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저는 사랑과 희망이 담긴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한국에 대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놀라는 것들이 또 있는데요. 특히 사업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독보적인 업계 1위이면서 고객 만족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까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어 더욱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바로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회사인 KS 오토플랜입니다.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 물론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는 기업을 표방하는 만큼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회사답게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KS 오토플랜. 따뜻한 심장을 가진 KS 오토플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고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혜택과 함께 이웃을 위한 나눔까지 실천해보세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공항, 인적이 드문 공항 한켠에서 일본인 승무원들 사이에 유독 키가 크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녀는 그런 일본인 승무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요.
그때 한국인들로 보이는 승무원들이 다가와 그런 일본인 승무원에게 다가가 머리를 확 잡아채고는 뭐라고 한마디 하게 되는데요. 대체 그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아키야마 유미입니다. 저는 오사카에서 나고 자랐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완벽한 일본인은 아니랍니다. 제 아버지는 일본인이지만 어머니는 한국인이었거든요.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제 인생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마주하게 되죠. 한국의 피를 가진 것이 원망스럽냐고요? 아니요. 전혀 그 반대입니다. 한국이라는 피를 가지고 있음을 감사했죠. 사실 지난 역사에 대한 과거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따금씩 지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저에게 종종 말씀해 주시곤 했었죠. 한국은 굉장한 국가였지만 슬픈 과거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비롯한 제 외가 식구들은 평생을 일본에 살았지만 자신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지냈어요. 밖에서 친구를 만나거나 일을 할 때는 일본말을 써도 집에 와서는 가족들과 한국말로 대화를 했고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 노력하셨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저를 키우면서도 계속되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옹알이를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말과 함께 한국말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명절과 한국의 명절을 모두 기념하며 자랐어요. 한국의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인사를 가기도 했죠. 제 이름이 유미인 것도 한국에서도 유미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게 사용된다고 해서라고 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제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제가 한국과 일본을 자유롭게 오가며 두 나라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다고 했죠. 그런 부모님의 바람과 가르침 때문이었을까요? 언제부터인가 저는 비행기 승무원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혼혈이기 때문인지 저는 외국인을 만나는 것에도 부담이 없었고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물론 승무원이 되려면 힘들고 까다로운 과정들을 거쳐야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가 많은 도움을 주셨답니다. 먼저 승무원이 되려면 외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우선 저는 한국인 어머니 덕에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었으니 이미 플러스 점수를 받고 시작하는 거였죠. 하지만 영어는 달랐어요. 영어는 일본어와도 한국어와도 문장의 순서와 구조가 달라서 배우기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기본 문법을 떼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른 일본 친구들보다 영어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게 아니겠어요? 말 그대로 일취월장,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제 영어 실력에 저조차 놀랄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유미, 너는 영어 발음이 참 좋구나. 영어를 발음할 때 일본인 특유의 어색한 발음이 전혀 없어. 네 스피킹 실력이 빠르게 성장하는 건 유미 너의 자연스러운 발음 때문이야.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영어를 잘 하게 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이었죠.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어서 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에 한국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해낼 수 있는 언어니까요. 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제 어머니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한국인 피를 주셨다는 사실에도 감사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피를 가진 혼혈이라는 정체성은 일본에서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일본인들에 비해 키도 월등하게 컸고 학교를 다닐 때도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보니 늘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어릴 땐 그래서 한국 피를 가진 것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성인이 되어가면서 이 한국인들의 피를 가진 것이 저에게 엄청난 행운이라는 것을 적어도 일본이라는 국가 안에서 체감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걸 고스란히 체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승무원을 준비하면서죠. 승무원은 언어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았는데요. 승무원에게 친절한 서비스 정신도 매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친절함이라는 덕목을 다룰 때 늘 제 외가 식구들을 떠올렸어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일본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친절하다고 하지만 사실 일본인들은 친절함이라는 가면을 잘 쓸 뿐 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인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죠.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보여주어도 등 뒤에서는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민족이라고요. 그도 그럴 게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중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학교를 마칠 때쯤 갑자기 제 짝꿍이 열이 나고 아프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은 그 친구를 잠시 데리고 나갔다가 돌아오셨고 잠시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미, 네가 사쿠라의 짝꿍이니까 책임지고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주렴. 다른 친구들은 말고 유미 너 혼자 해줬으면 좋겠구나.
선생님의 말씀에 뭐 친구를 돕는 일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다른 친구 말고 혼자 해달라는 이야기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침 그 사쿠라라는 친구는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준 뒤 다음날 등교를 해보니 사쿠라가 학교에 오지 않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쿠라는 홍역이라는 전염성 질병에 걸렸던 것이었고 선생님은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제게 사쿠라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시켰던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부터 저 역시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꼼짝없이 일주일은 홍역으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친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배려한다는 듯한 행동을 하셨지만 이렇게 상황이 애매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면 다른 얼굴을 드러냈던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원망스러웠지만 불만을 표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에 반해 한국인인 제 외가 식구들은 겉과 속이 똑같고 언제나 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라서 저는 한국인 외가 식구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답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인데 제 외가 식구들은 지진 피해가 일어난 지역에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며 실질적인 친절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언젠가 저는 외할머니께 이렇게 물어보았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일본에 살면서 서러운 일도 차별을 당하는 일도 많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일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자 외할머니는 남이 나에게 똥을 뿌린다고 나까지 똥을 뿌려서야 되겠냐고 그저 난 인간으로 태어나 당연히 해야 할 내 도리를 다할 뿐이라고 답하셨죠. 그때 저는 친절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예쁘게 웃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느낄 수 있는 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식 가정교육을 통해 내면을 튼튼하게 갈고 닦으며 성장했고 그 결과 승무원 교육생으로 선발되었답니다. 승무원 교육생이 되어 비행기 안에 첫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를 비행하겠다는 제 목표가 마침내 실현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고 아직은 서투른 것이 많았지만 그래도 제가 동경해왔던 일을 하는 것이기에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으며 좋았던 것 중 하나는 동기들이 생겼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값진 경험과 소중한 동기들을 얻으며 저는 정식 승무원이 되었죠.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마쳤기에 비행기의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제 일본 동기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만약 제 동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줬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죠.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동기들은 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나 가까웠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마치 남을 바라보듯 아니 꼭 원수를 바라보듯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동기들을 보며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다 뭐였는지, 우리가 쌓아온 추억들은 다 가짜였던 것인지 저는 일본인 동기들에게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재미있는 것은 동기들 역시 제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인데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대체 나에게 왜 배신감을 느끼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는 반칙을 써서 퍼스트 클래스에 가게 된 거잖아. 우리 일본인 동기들은 정정당당하게 일본어만 사용했는데 너는 치사하게 한국어까지 사용했지? 그건 공평하지 못해. 게다가 한국인들은 성형을 많이 한다던데 내 얼굴이랑 가슴도 사실 다 뜯어고친 거 아니야? 그런 가짜 실력으로 우리 일본인들의 자리를 빼앗아 가다니 역시 한국인들은 욕심 많고 치사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제 동기들이 제게 화가 난 이유는 첫째, 제가 한국인이라서 일본인인 자신들보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이었고 둘째, 한국 피가 섞인 제가 일본인들보다 예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 이유 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죠. 왜냐하면 저는 외국어를 잘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 왔을 뿐더러 성형도 일체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인 동기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알게 되었죠. 그들은 그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히고 따돌리고 싶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일본인 동기들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빼고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저를 욕하는 일은 기본이었고 중요한 공지를 저에게만 전해주지 않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자기들끼리만 여행을 간 뒤 그 사진을 제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본 뒤 제가 상처받기를 바란 거겠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다음날 한 일본인 동기를 만나 대체 이런 사진을 내게 보낸 저희가 뭐냐고 따졌어요. 그러자 동기는 저를 비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유미,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우린 그냥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보내준 것뿐이야.
그렇게 화를 낸 저만 바보가 되었고 그렇게 괴로워하는 저를 보며 일본인 동기들은 즐거워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죠. 동기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다가도 저만 다가가면 갑자기 입을 다물거나 제 눈치를 보며 자기들끼리 뭐라 귓속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싸해진 분위기 속에서 피가 마르는 기분을 느껴야 했죠. 그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중재를 해줘야 할 선배들이 오히려 왕따에 동조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뒷담화를 하는 것이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되는 듯 일본인 승무원 선배들 역시 저를 따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지나가면 꼭 듣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 이렇게 말하고는 했죠. 제 사실 실력도 없는데 얼굴이랑 몸매로 승무원 뽑힌 거라며 쟤네 엄마 한국인이잖아. 열등하고 미개한 한국 핏줄이 우리 일본 항공사에 들어오려면 그런 더러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었겠지.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승객들이 앞에 있으니 화를 낼 수도 그렇다고 울 수도 없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얼굴로는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죠. 대체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무조건 저 일본인들이 나쁘고 상스러웠던 것인데 당시에 저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답니다. 매일같이 험담을 듣다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이 들고 정말 내가 못난 사람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눅이 들수록 일본인들의 괴롭힘은 더 교묘해지고 더 악랄해졌어요. 어느 날 퍼스트 클래스에서 같이 일하는 일본인 승무원 선배가 제게 업무를 전달하더군요. 앞자리에 앉은 어떤 승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가져다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 선배는 평소 저를 무시하며 말 한마디 걸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제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저는 군말 없이 선배의 지시에 따랐죠. 잠시 후 뜨거운 커피를 타서 손님에게 간 저는 경악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스 커피를 가져다 달랬더니 왜 뜨거운 커피를 가져옵니까? 이 비행기는 서비스가 대체 왜 이 모양이에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얼른 제게 커피 업무를 전달한 선배를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그 선배는 저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저는 이게 저를 두고 꾸민 음모였다는 것을 깨달았죠. 일단 저는 승객에게 죄송하다고 다시 커피를 가져오겠다고 말씀드린 다음 선배에게 다가가 이 일에 대해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선배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유미 너한테 분명히 아이스 커피를 가지고 가라고 했잖아. 네가 잘못해놓고 지금 나한테 잘못을 떠넘기는 거니?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염치가 없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예, 실수를 했으면 우리 일본인들처럼 그냥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 한국인들이 그런 식이니까 우리 일본한테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옆에 있던 일본인 승무원들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깔깔거리며 제게 비웃음을 날리더군요. 그 순간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무자비한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힘이 들어도 저는 승무원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제가 승무원을 그만둔다면 그건 저들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승무원이 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제 소중한 꿈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력하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버틸 수밖에 없었죠. 날이 갈수록 저는 지쳐갔지만 그런 저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이 일본인 승무원들의 따돌림은 계속되었답니다. 어느 날은 출근을 했더니 제 책상에 이상한 책이 하나 놓여져 있었어요. 그 책에는 한국이 더럽고 미개하고 덜 떨어지고 끔찍한 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딱 보아도 한국을 철저하게 증오하는 사람이 쓴 것 같은 책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며 당황하고 있자 일본인 승무원들이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선물 마음에 들어? 어제 서점에 갔더니 혐한 코너에 그 책이 있더라고. 유미 내 생각이 나서 샀어. 일본의 서점에는 혐한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는 밑도 끝도 없이 한국을 혐오하는 작가가 쓴 책들이 있어요. 그 책 안에는 한국에 대한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정보들이 가득한데 예를 들어 한국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든가 한국은 일본을 너무 부러워해서 일본의 모든 것을 따라한다든가 모든 한국 여자들은 성형에 미쳐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저는 제게 이런 끔찍한 책을 선물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따졌어요. 하나만 물어볼게. 일본이 이런 책들을 혐한이라는 코너까지 만들어서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너희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해? 난 아무리 생각해도 정신 나간 짓인 것 같은데? 저는 저들이 혐오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침을 날린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기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럴 만한 잘못을 했으니까 일본이 이렇게 한국을 미워하는 거지. 우리 일본이 여태까지 한국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철도도 깔아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런데 한국인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매번 우리한테 사과만 하라고 하잖아? 그 멍청한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일본인 승무원들의 괴롭힘에 이제는 업무에까지 지장이 갈 정도였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고 결국 부모님까지 제게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요즘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겼냐며 다정하게 묻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고 끝내 부모님은 제가 일본인 승무원들에게 왕따를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당장 항공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럴 수 없다고 했죠. 그리고는 한참을 오열했죠. 잠시 후 퉁퉁 부은 눈을 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나는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못나고 초라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아서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유미, 내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을 잘 알아. 하지만 이 세상에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내면에서는 그 악랄한 일본인들로부터 격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인지 부모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항공사의 퇴직 의사를 밝혔답니다. 처음 유니폼을 벗게 되었을 때 저는 아쉬움이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타이에 의해 빼앗기게 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막상 퇴사를 하고 보니 아쉬움보다는 후련함이 더 크더군요. 더 이상 그 끔찍한 수군거림을 듣지 않아도 되고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숨이 턱 막히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에요. 사실 요즘 들어 출근을 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었거든요. 꿋꿋하게 잘 버텨왔다 생각했지만 괴롭힘을 2년이나 당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많이 지쳤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지옥에서 탈출한 뒤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병원에도 다니며 상담도 받자 제 상태는 빠르게 좋아졌어요. 그러자 제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더군요. 미련한 것인지 아니면 우직한 것인지 저는 다시 비행이 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따돌림 당하던 시절만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 시절로는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고민하던 저를 보던 어머니는 제게 한국 항공사에 지원을 해보는 것을 제안하셨죠.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말이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은 저는 한국 항공사 입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한국 항공사 승무원으로 합격하게 되었답니다. 일본 항공사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이며 재직했던 경험과 일본어, 한국어, 영어 이렇게 3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플러스가 된 결과였죠. 그렇게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을 안고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외가 식구들 덕에 한국에 대해 익숙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한국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지 많은 기대가 되면서도 내심 불안하기도 했어요. 일본인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저를 소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 항공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우선 한국 공항은 그 규모부터 시설까지 일본 공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더군요. 병원, 호텔, 세탁소, 은행, 카페, 식당, 럭셔리한 명품점들까지 인천공항에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어요. 게다가 공항 전체에 깔린 어마어마하게 빠른 무선 인터넷과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최단 거리로 최선의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첨단 이동시설들은 압도적인 느낌을 주기까지 했어요. 일본은 아직까지 아날로그적인 시설들이 많아서 기계를 이용하기보다는 사람이 손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업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죠. 반면에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속도 면에서 일본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한 달이 걸릴 일이 한국에서는 고작 5분 만에 해결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또한 일본 공항에서는 제가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 능력의 승무원이었는데 한국 공항의 승무원들은 거의 모든 승무원들이 제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우수하더군요. 저는 제가 이렇게 현대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일본의 승무원들과 성격이 아주 다르다는 것이었답니다.
우선 한국 승무원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입사한 만큼 프로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한국 승무원들의 외모가 아름답고 키가 큰 것은 기본이고 승객들을 대함에 있어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더라고요. 이 비행기에 타 있는 동안만큼은 승객들을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한국 승무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일본 승무원들은 엄연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죠. 일본에는 일명 여자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한 여성이 얼마나 청순하고 여성스러운가를 따지는 기준이에요. 일본에서는 여자력이 높을수록 훌륭한 여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어진 업무를 훌륭하게 해내는 것보다 바스트 사이즈가 어떤지, 피부가 얼마나 하얗고 좋은지, 치마를 주로 입는지, 아니면 바지를 주로 입는지를 가지고 여성의 가치를 판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진 일본 승무원들과 일을 하다가 프로페셔널한 한국 승무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니 저절로 사기가 오르더라고요. 그저 한국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 뿐이었는데도 뭔가 저까지 함께 가치가 상승하는 느낌이었답니다. 또 한국 승무원 동기들은 제가 일본 출신이라고 무시하거나 따돌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 처음 온 제게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죠. 한국 동기들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을지로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이 요즘 유명한 먹자골목이라기에 저는 한껏 기대가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한국 음식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매운 음식을 먹는 것도 자신 있었어요.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며 을지로에 도착했는데 저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마주하고 기절할 정도로 놀랐답니다. 새빨간 그 음식은 한눈에 보기에도 전혀 조리가 된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위에 올려진 계란 노른자 역시 조리가 되지 않은 것이었죠. 제가 대체 저게 뭐냐고 묻자 동기들은 이 음식의 이름은 육회라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생선회는 많이 먹어보았지만 육회는 처음 먹어보는 것이어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게다가 육회는 너무 빨갛고 날 것이고 뭔가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선뜻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한국 동기들은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고 일단 먹어보라며 제게 육회를 자꾸 권했어요. 할 수 없이 저는 눈 딱 감고 육회를 아주 조금 집어서 입에 넣었죠. 그런데 그 순간 고소한 맛과 함께 육회가 사르르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충격적인 맛에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자 한국 동기들은 그것 보라며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김에 싸서 육회 전용 흑임자 소스에 찍어 먹어보라고 제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렇게 먹으니 또 다른 환상적인 맛이 나더군요. 육회의 매력에 흠뻑 빠진 저는 정신없이 젓가락을 움직여 육회를 먹었고 어느새 한 접시가 싹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어서 저는 동기들과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러 갔어요. 고소하고 짭조름한 육회에 이어 달큰하고 바삭한 막걸리와 파전을 먹으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신이 나서 이런 음식이라면 하루에 10끼도 먹을 수 있겠다고 했고 그런 저를 보며 한국 동기들은 앞으로 더 많이 놀러 다니자고 해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 괴롭힘을 당했던 일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사실 나 일본 항공사에서 일할 때 한국 혼혈이라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었거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생겨서 너무 기뻐. 저는 지난 제 아픔을 한국 승무원 동기들에게 털어놓았고 동기들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동기들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그렇게 다정한 한국 동기들과 함께 즐거운 한국 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 갑작스러운 불행이 닥쳐왔답니다. 그날은 뉴욕행 비행을 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구두 굽이 똑하고 부러지더라고요. 마치 불길한 일을 예고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구두를 수습한 뒤 발을 절뚝거리며 한창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끔찍한 목소리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었죠. 뒤를 돌아보자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그 일본 동기들이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죠. 오랜만이다 유미. 너 한국에서 다시 승무원을 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우리가 응원하러 왔어. 우리는 친구니까. 고맙지? 악랄하게도 일본 승무원 동기들은 저를 괴롭히기 위해 한국까지 쫓아왔던 것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악랄함과 끔찍함에 손이 바들바들 떨려왔죠. 대체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길래 여기까지 쫓아와서 저러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저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는 것도 끔찍하게 여겨졌어요. 하지만 그들을 경멸하는 마음과 달리 제 몸은 불안함과 초조함에 떨려오더군요. 마치 맹수를 만난 토끼처럼 저는 식은땀이 나고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분하지만 저들 앞에 서면 저는 초라한 왕따에 불과했어요. 여기 어디 가까운 카페라도 들어가서 얘기나 할까? 우리가 여기까지 와줬으니까 커피는 유미 네가 사.
일본 승무원 동기들은 얼어붙은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하며 공항의 카페로 이끌었어요. 뻔뻔하게도 저에게 커피를 사라면서 말이죠. 저는 바보같이 그 무리에 섞여 걸어가며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죠. 그러자 일본 동기들은 제게 빨리빨리 걸으라며 핀잔을 늘어놓았어요. 그렇게 으슥한 곳으로 끌려가던 순간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서더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 승무원 동기들이 아주 무서운 표정을 지은 채 일본 승무원들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일본 승무원들보다 월등하게 키가 큰 한국 승무원들은 일본 승무원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이렇게 물었죠. 당신들 일본인 같은데 지금 우리 유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 그러자 일본 승무원들은 바가야로라고 말하며 한국 승무원을 비웃었고 그 순간 한국 승무원 동료가 그 일본 승무원의 머리채를 확 잡아당겨버렸어요. 한국인에 비해 키도 작고 몸집도 왜소한 일본 승무원은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버둥거리기만 할 뿐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감히 일본인들이 한국 땅에 와서 무슨 상스러운 짓거리야? 좋게 말할 때 당장 너네 나라로 꺼져. 일본 승무원들은 자신들보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쁜 한국 승무원들에게 압도당해버렸고 그 길로 꽁지가 빠지게 도망쳐버렸답니다. 허겁지겁 정신없이 도망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저는 새삼 감동을 받아 한국 승무원 동기들을 바라보았는데 동기들은 그 순간에도 제 걱정을 하더군요. 제게 혹시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물으며 저를 살뜰하게 챙겨주는 한국 동기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인의 정과 의리를 느꼈답니다. 정말이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내 편을 들어주고 곁에 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그때 제가 느낀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한국 동기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만약 제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겠죠. 제게 따스한 정을 느끼게 해주고 제 상처를 치유해준 한국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열심히 일하며 한국에서 받은 은혜를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뭐 우월하다는 것이 죄가 되겠나요? 참 못된 동기들을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제라도 한국에서 한국인 동기들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니 참 다행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아키야마 유미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